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농정신문 팟캐스트 밥그릇 시즌2 버전 심장박동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 먹을 것을 생산하는 농업, 농민, 농촌은 잊어져가는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민, 농촌이 살아있다는 강렬한 심장박동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장박동을 진행하는 3명의 진행자도 심장박동에 맞도록 엄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장박동을 진행할 진행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심증식입니다. 앞으로 심국장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의 소장으로 있는 장경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서는 장 박사로 유일하게 박사로 부르겠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 박형대입니다. 박 위원장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심장박동에 맞춰서 성씨가 심, 장, 박 세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심장박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주 월요일 방송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면 지루하니까 방송 분량은 30분에서 4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송 내용은 매주 주요 농정 이슈를 간추려 이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주의 핵심적인 농업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섭외가 되는 데로다가 게스트를 모셔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방송이라 최근의 농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슈 브리핑은 그냥 이슈만 이렇게 브리핑하는 건데 오늘은 4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총선이죠. 총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기사 중에서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농민단체가 주관하는 그 농업정책 토론회에 불참을 했는데, 결국 그 후보가 낙선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충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인력 4야 구도로서 새누리당에서 안전하게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진시의 14개 농민단체들이 주최한 그 후보 초청 토론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후보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6년 4월 14일 TJB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당진에서도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선 새누리당 김동완 후보가 2% 정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접전 양상이 이어진 끝에 더민주 어기구 후보가 1.6% 차이로 당선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또 그 농민단체들이 그 친여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여 성향을 가진 농민단체들이 전부 비판적으로 돌아섰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농민단체들이 토론에 주관했던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가 시장 선거에 낙선한 그런 사례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어떤 좀 특이한 지역에서 특이한 사례인데 요건 좀 지역적인 문제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장 박사님하고 박 위원장님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박사. 총선 전에만 하더라도 그 박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흥행하고 당선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박자 들어가면은 뭐든지 안 되는 세상이 돼가지고 심장박동에 박자 들어간 것이 걱정이 되는데 보니까 그 당진에서도 그 새누리당 후보가 낙선을 했는데 우리 농정신문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낙선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일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분석 봐보니까
친박이라서 떨어졌네요, 이 사람도. 아, 그래요? 예, 보니까 이 2월 3일 날 당진 시청 브리핑실에서 내가 바로 친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 그래서 친박이라서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낙선 운동을 했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농민들을 무시해서 응징을 했다. 예, 당진에서는 농민단체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뭐 그런 사례들도 이제 뭐 지역별 찾아보면 이제 특이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흥미로운 것들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이 성적표 결과를 받아본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어떤 농업 정책이나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과연 국회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아마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박형재 위원장이 잠깐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농정신문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진의 경우를 보니까 김동완 새누리당 후보가 한 2% 차이로 더민주당의 그 여기구 후보에게 낙선을 했는데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가 38%밖에 얻지 못하고 야당 후보들이 이제 한 60% 정도를 획득한 결과를 갖게 됐는데 왜 당진 선거가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충청권이 그 정치권의 풍향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죠. 그리고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농민들의 민심이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앞으로 어떤 정치 어떤 지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충청권의 농민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당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특히나 당진뿐만 아니라 이번 충청남도 지역에서 그 새누리당이 여러 군데서 졌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싫어하는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낙선을 해서 아주 다들 기분 좋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방송이 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시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개인의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살짝 그래 우회적으로 표현해 예, 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당진 농민들이 아주 우리 전국 농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좀 표현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친박이다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이런 농업 정책으로는 앞으로 농사 지을 수 없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농심이었거든요. 그 농심이 이 당진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뚜렷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여소 야대 여당이 이제 과반 의석에 미달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아마 그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에서도 예전에는 여당이 더 많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야당이 숫자로 한 명이나 두 명이 더 많은 상임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그동안에 사실 뭐 쌀 개방 문제라든가 밥쌀 수입 문제 혹은 농업과 관련된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왔죠. 농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뭐 정부 자체가 불통이었듯이 농업 정책도 그냥 불통하면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여대 야소 지난 국회에서는 사실상 국회가 무기력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를 할 수가 없었죠.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정부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회도 무기력하게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다니까 사실 농민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토대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소 야대로 바뀌면서 한 가지 큰 변화는 그동안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독주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나왔듯이 뭐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겠다. 농민들은 그게 곧 직불금을 축소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개악하거나 지금보다 나쁘게 만드는 부분들은 과거에 여대 야소였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가 되었겠지만 당분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국회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행정부는 여전히 그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지금부터 한 1년 반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농업 정책이나 더 나쁘게 가는 것들은 충분히 국회가 견제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어떤 대안이나 정책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이제 그 행정부에 또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대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까지 좀 하시고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양곡년도 식량 작업률을 발표했는데요. 그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 양곡년도 식량 작업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50.2%로 집계됐다. 요게 제목입니다. 요 제목을 딱 보면은, 우리가 그 식량 작업률이 좀 올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곡물 작업률은 23.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식량 작업률 그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2015년도 목표가 얼마죠? 정부가 발표한 게 이제 그 정부 기준으로 식량 작업률은 57%, 곡물 작업률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지금 50%하고 50.2%하고 23. 몇 프로죠? 8%죠. 23.8%면은 한 7% 정도 목표 대비해서 이제 미달된 건데 이게 이제 발표는 아주 근사하게 했어요, 아주.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식량 작업률이 54.1%였고 곡물 작업률은 27.6%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식량 작업률 27%다 했던 게 요때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5년 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 식량 작업률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곡물 작업률은 이제 사료까지 포함하는 건데 요것도 보면은 한 4% 정도가 5년 전보다 작업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상황을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는데요, 이거는. 길게 얘기하면 싫으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우리가 이제 말은 똑바로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식량 작업률 50.1%. 지구상에 사람이 직접 먹는 식용으로 먹는 작업률만 가지고서 식량 작업률로 표현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료를 포함해서 전체 곡물의 작업률을 식량 작업률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적인 수치로 식용만 가지고서 식용 작업률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정부 발표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도 식량 작업률은 23.8%. 그 중에서 식용만을 따로 떼가지고 식용 작업률을 계산하면 50.1%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왜 더 떨어졌느냐?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식량 작업률 목표를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나 제도들을 수반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정책은 개방을 더 해버리거나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충분히 안 되거나 이렇게 나오면서 실제로는 작업률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작업률을 낮추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작업률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말로만 목표를 제시한 것이지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나 수단, 제도들은 없었다. 그동안에 말잔치만 있었죠. 그러니까 뭐 최근 5년뿐만 아니라 과거 20년 동안을 보더라도 식량 작업률은 꾸준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그때쯤에는 식량 작업률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이 농민단체들 특히 전농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박 선생님 왜 요새 왜 신경 안 쓰세요 그런 거? 신경은 계속 쓰고 있고요. 이제 정부 발표에 근거하면은 농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그 수치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식량 작업률 목표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맨날 꼴등한 학생이 이번에도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꼴등했는데 약간 시험을 한 1.2점 좀 높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꼴등은 했지만은 점수가 한 1점 올랐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사주세요. 이런 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걸 발표를 할 때 수치를 가지고 또 하나의 장난을 치는 이런 모습이죠. 정직해야죠. 꼴등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좀 터득해 봤습니다. 한 번만 더 길을 믿어주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한다 봐요. 그런데 이 식량 작업률이 아직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것은 현실에 와서는 굉장히 쌀을 제외한 모든 작물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을 제외한 그 주요 곡물에 대해서는 의존하고 있는 이런 농업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정부의 자세가 전혀 없다, 이번 발표가. 대단히 이건 국민들 눈속이 많은 이런 발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옛날에 이제 아까 보듯이 작업률이 이제 27%였습니다. 2010년도에. 자, 이제 지금 27점밖에 안 되는데 5년 뒤에는 내가 이걸 30점을 넘기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막상 5년 뒤에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23점으로 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누구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책임지는 자세도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농림부의 고위 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옛날보다 지금 작업률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업률이 더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미안해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아무도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고 얼굴이 얼마나 철면피인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음부터 잘할게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뭐 사과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봅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법에 원래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돼 있고, 그러면 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도 무슨 뭐 제재가 없나 보죠, 그냥? 그런 거죠. 이제 법에서는 몇 퍼센트라고 하는 수치가 법에는 없잖아요. 그냥 이제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만 법에 돼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세우나요? 네, 목표 수치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목표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목표라고 했을 때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면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랬으면 목표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 한 번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수치가 뭐 몇 퍼센트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문제의 핵심은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 전북의 한우 농민들이 지금 이제 대기업 농업 지출을 반대하는 이런 뭐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농성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전북 지역에서 3년 전부터 이제 그 전북 한우협회에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농협이, 축산농협이죠. 축협, 옛날 축협에서 한우 송아지를 농가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위탁 사육을 시키면서 위탁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농민들이 이 농업 노동자를 전락한다. 어떤 이 독립 경영체로서, 농업 경영체로서 이렇게 좀, 양성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떤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이제 농협 축협에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우 산업에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농민들은 한우를 사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이렇게 좀, 집회도 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박 위원장님 좀. 오랜만에 우리 농민들이 힘을 좀 발휘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농협이 갈수록 잘못된 길을 많이 가잖아요. 돈벌이를 위해서라면은 농협의 정신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 파는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축협에서 위탁 사업에 나선 것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민들의 등골을 빼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특히나 품목별 농민들이 단계를 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우협회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은 대기업 농업 진출을 막기 위한 또 농업의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대자본이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중소농이 중심이 된 농업 체제를 꾸리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한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우협회가 특히나 중소농이 몰락된 한우 산업 이런 것을 다시 키우기 위한 이런 대책까지 같이 마련한다면은 한우협회가 더욱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조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이제 협동조합인 축협이 이제 위탁 사육이라는 방식들을 자꾸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놓으면, 이게 이제 위탁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되었을 때 다른 대기업들이 그걸 보고 뒤따라서 축협의 뒤를 따라가지고 한우 위탁 사육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대자본들이 한우 산업의 위탁 사육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을 축협이 앞장서서 열어준다라고 하는, 아마 이 우려들을 한우 농가들이 가장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 농가들의 우려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죠. 지금 그나마 이제 한우 정도가 아직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어쨌든 뭐 대규모 농가든 중소규모의 농가든 간에 농가 중심으로 이게 사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양계라든가 양도는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 뭐 위탁 사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농가들의 수치 몫은 그만큼 이제 더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축산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한우거든요. 한우도 대기업들이 뭔가 수직 계열화의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올 때 자칫 우리가 이제 위탁 사육이라는 이 형태들을 자꾸 버려놓으면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무임승차해가지고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아마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됐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이렇게 크게 반발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위탁 사육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농가 입장에서 생산자인 농가들이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만 엿보고 이 기업이나 또 농협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을 부릅뜨고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좀 핵심 주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다음 얘기는 이 가락시장 얘기입니다. 이건 뭐 가락시장에 이제 이 동부팜청가라고 있는데 이게 그 동부한농, 동부그룹 뭐 이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작년에 팔았죠. 작년에 팔면서 이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사모펀드 이걸 파는 바람에. 예.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이 가락시장의 이 청가 법인을 이게 공공성이 있는 건데 이 투기자본인 사모펀드에 이거 팔아도 되겠냐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사고서도 뭐 그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못 받고 하여튼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여튼 이걸 인정을 안 해주고 이래서 근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뒤늦게 작년 12월 24일 날 겨우 이제 승인 받았는데 이걸 이번에 새로 다시 팔았어요. 딴 데다가 서울랜드에 팔았답니다. 서울랜드 그 저기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거기가 한일시멘트 그룹이래요. 서울랜드가 저는 서울랜드가 무슨 서울시권자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거기서 샀대는데 거기서 대충 이게 지금 이제 뭐 얼마에 팔았냐 샀냐 이게 공개가 안 돼요 가격이. 근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한 600억 정도에 팔았을 것이다. 근데 칸사스가 이게 산 금액이 얼마냐면 5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60억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부팜청가가 사내보유금이 한 38억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은 한 20억 정도 차액이 남아요. 그럼 1년 동안 20억이 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칸사스는. 네. 근데 제가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금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5.5% 정도 수익률이 난 거예요. 네. 5.5%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뭐, 요즘에 예, 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특히 뭐 단기는 뭐 1%가 될까 말까 할 거려 아마. 그런 상황에서 5.5%라면은 뭐 4-5배 정도의 단기간에 차익을 낸 이게 또 비공식적인 거라 그랬지 이게 모릅니다. 또 이게 더 남았을지도 몰라요. 예. 이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가락동 청가법인이 이렇게 이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락동 청가법인이 네. 이게 수시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가락동에는 이제 청과 회사들이 예. 흔히 우리가 이제 도매법인이라고 그러죠. 공영 도매 시장에는 이 도매법인들이 가락시장에 청과 회사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이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액이나 영업액은 크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익률이 짭짤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씩 남아요? 그 청과 회사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2013년 기준으로 20% 세전. 그다음에 세금 제하고 순 이익률이 1년에 15%. 매출에.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상당히 지금 웬만한 그 뭐 잘 나가는 기업 말고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짭짤한 알짜배기 회사라는 거죠. 1년에 이게 얼마 정도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돈 액수로 평균 치면 돈 액수는 지금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료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까처럼 이제 그 한 2-30억씩 이렇게 남나? 그 이상 남는 걸로. 예. 왜냐하면 한 개당 거의 뭐 1,000억 정도의 이제 매출 이상이기 때문에 20%면 200억이잖아요. 15%면 150억입니다. 아, 100억 이상이. 100억 이상이 이제 흑자가 남는 거죠. 이익이 남는 거죠. 아니, 그걸-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600억짜리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건 지금 이제 주식 가치가 600억짜리. 최근에 가장 비싸게 팔린 사례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거 한 2-300억 정도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그 어떤 그 주식 가치를 따진다면은 뭐, 어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왜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냐면 이게 독점이잖아요. 정부가 공영 도매 시장에서는 5개 회사를 지정한 다음에 이 회사한테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정부가 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이 회사들은 경매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 가격에다가 4% 수수료 붙여가지고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챙기지. 그다음 또 출하자들한테는 또 하역비도
받죠. 그렇죠.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 비용에다가 자기들의 마진율까지 계산해가지고 수수료를 매기니까 어쨌든 15%에서 20% 1년에 이 정도의 영업이익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1년 동안 가락시장을 거쳐가는 물량이 거의 뭐 약간 안정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없죠. 위험 리스크가 별로 없는 그래서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는 알짜배기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까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다른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그 알짜배기 자회사들은 하나쯤 갖고 있는 것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도움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청구회사들이 공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자꾸 거래가 되는 거라고 아마 보여집니다. 이게 그 사모펀드 이게 칸서스가 투자자들한테 8%를 보장해 주기로 약정이 되고 이게 만들어진 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부팜을 인수하면은 그 정도 이상의 돈이 남을 것이다라고 그러죠. 뭐 예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500억이면 58, 40억 이상을 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13년에 그 도매법인들이 이제 그 이익이 남잖아요. 그 이익이 남은 것을 이제 배당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주주들한테 예. 현금 배당을 하는 게 있는데 봤더니 우리나라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뭐 삼성전자, 현대중업 같은 이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보통 현금 배당을 한 10% 정도 합니다. 이익이 남는 것에 10%를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데 이 도매법인들은 보니까 이름은 안 밝히는데요. 제일 작게 배당한 데가 16%, 제일 많이 배당한 데가 34%. 아까 8% 투자 수익 보장한다는 것은 이게 뭐 이익이 흑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챙겨지니까 거기서 이익의 30%를 현금으로 배당하면 88%의 연 투자 이익은 충분히 거출 수 있죠. 그런 자료대로 한다면은 유통 비용이 그만큼 부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그게 농민 돈 결국에 농민들이 그만큼 그렇죠. 손해를 그게 이제 감수해야만이 소비자가 부담을 하든지 이제. 아니면 농민이 부담하든지 소비자와 농민이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도매법인들이 과도하게 너무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공영 도매 시장에서 경매제를 운영하는 그 도매법인들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쨌든 경매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일본은 영업이익률이 4% 내지 5%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적자를 안 보고 손해는 보지 않고 이제 감가상각비 정도를 보존하면서 계속 그 공공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결국 이제 농민들이 가져갈 거를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유통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많다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제 구체적 수치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결국 농산물 가격이 생산지 가격보다도 소비자 가격이 턱없이 높은 이유는 그 중간 유통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이런 그 기업 사냥꾼이 달라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 사냥꾼이 잠깐 먹었다가 뱉으면서도 20억을 또 취하는 이게 현실이 나타난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법적으로 최소한 방지할 거냐, 이런 것은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한일 시멘트 회사가 서울랜드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은 서울랜드가 무슨 농산물 도매법인까지 한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사랑보다는 오직 돈만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서울시 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최소한의 어떤 농업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로지 이게 돈에만 집착해 있는 이런 회사의 진입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좀 대책이 세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적인 어떤 좀 뭐 대안이 없을까요? 이게 뭐 좀. 뭐 이제 근본적인 대안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수수료율, 그 다음에 하역비, 이 부분에서 도매법인의 몫을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대폭 줄이는 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수수료율이 4%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절반으로 2%로 뭐 낮춘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도매법인이 너무 과도하게 흑자를 내지 않도록 결국 2%만큼은 그 생산 출하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겠죠. 이게 1,800억입니다. 1,600억 원에서 1,800억 원이에요. 그 돈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돌려주셨다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영업이익률 이런 걸 이제 다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손해보면서 장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고 일본처럼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영업이익은 보장을 해주되 그 이상의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수수료를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수수료율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락시장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도매법인이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이런 데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농민단체들도 지금 도매법인 편을 안 드는 데가 전농밖에 없어요. 지금 전농하고 마이너 그룹에 이 단체밖에 없고 그리고 농업전문지도 한국농정신문을 제외하고는 다 도매법인하고 다 같이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출하자의 입장이라든지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관철되기가 시장이라는 데가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데기 때문에 그 싸움이 치열한데 거기서 이미 세력 균형이 깨졌다. 도매법인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관리 업무를 갖고 있는 서울시 농식품공사죠. 서울시 공사조차도 도매법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국면에 좀 와 있거든요. 수수료 문제는 그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매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재무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일정한 이익은 보장해주지만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그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것들은 정부가 마음 먹으면 가능합니다. 도매법인의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익은 도매법인은 이익이 줄어들지만 대신에 그것으로 인한 이익은 출하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그 생산자 농민이나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낮추는 것이 다 좋은 일이죠. 또 그게 공영 도매 시장의 원칙이나 취지에도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또 다른 역할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아주 첫 방송이라 다들 어색하고 되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이 어색한데요? 되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 박 위원장님 오늘 아주 네. 술을 안 먹어서인지 너무 과묵해지신 것 같아. 네. 좀 소감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다음부터 발언 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 목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네. 들어보면은 이상하지. 두렵습니다. 한번 들어보는 것이. 그런 전 첫 방송인데 그냥 뭐 좀 맛보기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저도 어색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어색하고 또 너무 또 좀 재미있거나 쉽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걸 좀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방송하다 보면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